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토론할 주제는 갭투자 열풍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이 뜨거운데 뭐 요즘 이런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아니면은 안 돼. 지금 안 사면 제일 비싸. 이런 심리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넘사벽 이상으로 되니까 우회적으로 사는 이 투자 방식에 또 몰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게 코너가 이제 다짜고짜 질문을 하고 뒤에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는데요.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갭투자로라도 지금 서울을 하나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세요? 예. 뭐냐면 이제 갭투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갭투자를 지금은 이제 뭐 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레버리지 투자라 그래서 전세금을 이제 활용한 주택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 투자 기법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부동산 경계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그럴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갭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갭투자는 하나의 전형적인 주택 투자 방식이고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에 집을 산다라고 할 때 가장 핫한 뭐 강남 3구, 마포를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하죠. 용산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도 자금이지만 이게 규제도 너무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핫한 데의 주변 지역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뭐 이 환경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규제 지역을 피해서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규제 지역을 피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맞추기의 현상이 생기면서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에는 사실은 젊은 분들이 들어가기에 뭐 상속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구경도 못 가죠. 근데 내 집은 마련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자금에 맞춘 아니면 내 자금보다 조금 무리해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이렇게라도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슬픈 열망이죠. 아, 맞아요. 보면 슬픈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이렇게 집에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제 점점 이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의지는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별로 한번 짚어보려고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소장님. 보시면 서울 지도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장 핫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이쪽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갭 투자 성행 지역들이 과거와는 사실 마포도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이 한강벨트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이 확대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마포 옆에 뭐 부가현이라든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좀 동네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라든지 이제 강동구까지 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상승률이 높고 접근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접근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50% 미만대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전세도 꼈지만 모두 받아야 되냐면 대출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고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용산구하고 성동구가 되게 핫했잖아요. 광진구하고. 성동구가 그 집값 오른 폭이 제일 높더라고요. 높았죠. 경기도는 과천시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성동구가 지금 탑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 얘기다 보니까 이제 주택 거래량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량을 따지면 2,200건 정도 이제 거래가 되게 빈발했으니까 여기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핫플레이스 지역에서 이제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이제 이렇게 가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제 이런 데들은
전세가율이 60%를 상회해요. 어떤 데는 67%까지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갭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초기 투자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세가율이 67% 높다라는 얘기는 33% 자금만 있으면 되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마련하기 쉬운 지역들이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제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슬픔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 역전세, 그다음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 지역들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에까지 이제 갭 투자의 어떤 열풍이 불어닥칠 수 있고 이제 또 내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4구와 성동구, 용산구, 성동구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포구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산되게 되는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시선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만 가지고서는 이 시장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짜 서민의 발목을 마지막 카드까지 잡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젠가 은행, 5대 은행의 부행장들끼리 모여서 금융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였다라는 시그널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이러다가 이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이제 대출도 못 받고, 또 갭 투자도 못 하고 이러다가 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불안 심리가 지금 이제 현재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르는 심리적 불안까지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정부가 공백이 돼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 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는 그 과도기에 한 또 6개월 정도의 그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그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불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최대 지금 이제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근데 실제로 소장님 지금 불장이라고 보세요? 지금 주식 부동산이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하고 쉽게 얘기해서 판교, 분당,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 요 정도에서 이제 이 들끓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조금 협소해졌다. 협소해졌는데 이것을 자칫 규제를 강화책을 이렇게 어떤 시장의 요구에 반대되는 걸로 만약에 규제 일변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확산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오리지널 그런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한강 벨트에서 떨어졌지만 줄기를 따라서 이제 갭 투자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 보통 보니까 4, 5억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 게 가장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어느 동네 쪽으로 가야지 좀 주로 이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까지만 해도 사실은 4, 5억 가지고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낙관하는 이제 수요자들이 낙관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 시기니까 앞으로 금리는 또 인하될 거야라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이때는 보시면 안 되고 뭐를 봐야 되냐 하면 대출금리를 봐야 돼요. 대출금리, 실제 금리.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인하 추세에 있지만 다른 경제적 컨디션들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를 반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돈의 값이 싸니까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뭐 3.5에서 이제 5.5%까지 이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역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에는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지속돼야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강북구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성북구 이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뭐냐면 조금 싸지요. 상대적으로 싼 데다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1, 2억이나 2, 3억 정도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장에서는 사실 더 떨어질 일은 없다고 다들 뭐 인정은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한강벨트와 좀 멀더라도 요런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하실 수 있나요? 마지막 기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고 서울의 25개 구가 예를 들어서 네. 정부의 규제 강화라든지 아니면 공급 시그널의 부족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 심리와 불안 심리가 확대된다라고 네네.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도봉구나 노원구에서도 거래량이 폭증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견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 버리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죠. 현재도 네. 67%, 65%, 뭐 60% 넘는 지역이 서울의 절반 네.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너무 전세 가격이 높은 거를 갭 투자로 사게 되면 주택 가격이 변동이 있거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초기 투자금은 작을 수 있으나 전세의 세입자를 이제 빼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게 되면 나는 계속 또 목돈을 넣어서 이제 전세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갭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주셨던 네. 게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갭 투자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지역을 지금 사는 건 이제 좋다 쳐도 네. 앞으로의 장을 봤을 때 사실 왜냐면 급격히 오르는 데는 사실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안 사던 지역을 샀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 그리고 불안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소유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돈을 들여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주택을 네.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이제 뭐 입지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게 입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갭 투자에 매몰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네. 갭 투자 매몰 때문에 뭐냐면 내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능력을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면 역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경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순환적으로 사이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사이클링이 돼서 그렇죠. 이 호황기와 불황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짧아졌다는 거예요. 주기가 짧아졌다라는 얘기는 확 끓다가 또 쭉 떨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리스크는 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하든지 네. 아니면 진짜 그 감수를 안 할 생각으로 안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갭 투자를 통해 갖고서 이제 전세 끼고 산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을 사든 안 사든 이제 미래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25개 서울 구에 하나 내가 주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 때문에 이제 투자할 수 있지만 네. 또 한 주택을 가지고서 주택을 갈아타거나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정부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려고 네.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투자 열풍으로 들어올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갭 투자가 성행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여지죠. 참 이게 투자자의 몫인 것 같긴 한데 네, 결과적인 책임은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산별로 좀 갭 투자를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지금 2억 있는데 네. 4억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갭 투자를 의외로 갭 투자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2억부터 한자면 이제 내 제 수중에 2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이 이제 2억이에요. 2억이요. 그러니까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예, 2억.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대상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네, 매매가 대비 네. 전세가율이 50%냐, 네. 아니면 40%냐, 60%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내가 주택을 어느 지역에서 이제 봐서 이거를 갭 투자를 해갖고도 살라 그러면 네. 2억에 이제 초기 자본이 들어가니까 일단 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3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갭 투자가 전세 자금이 아니 저기 그 전세가가 뭐 2억 5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5천만 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가 40%라 그러면 내가 1억 2천을 더 마련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 지역의 전세가율, 그다음에 주택 회전율.
회전을.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되게 좋다라고 해서 주택을 산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를 내가 팔라고 하니 안 팔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지역이 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에 허덕이게 되고 원리금 상환에 이제 허덕이게 되면 결국에 그 주택은 이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종잣돈 2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6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다면 한 5, 6억짜리 이제 주택까지는 내가 구입할 여지가 있고. 그럼 지금 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네가 되나요? 근데 사실은 2억을 가지고서 갭 투자로 이제 들어가서 사기에는 내 돈을 조금 보태야지 이제 될 정도로 서울 시내 이제 가격은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이 테두리에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위군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중위군도 보통 한 12억에서 20억까지 이제 간다라고 보면 거기에서도 2억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전세가가 쉽지 않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질문하시는 게 4억이잖아요. 네. 자, 4억 정도라면 쉽게 4억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내가 주택을 사고 싶다. 그럼 4억이니까 6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자, 6억이 모자라는데 전세가가 40%다라고 얘기하면 2억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근접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기간 외에 이제 기간일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도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왜냐면 갭 투자는 싸게 산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좀 간과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그 이자 생활을 간과하면은 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집값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데 내가 4인 가족에서 이제 애들 교육시키고 못 시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사실. 거의 뭐 월 한 150 정도 저축하면 마이너스 아니면 사실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1억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1억이 아니라 한 7,400에서 5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양육비하고 뭐 이거를 다 감안한다 그러면 돈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몇 억을 전세금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이런 거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될까. 덜컥 사놨는데, 덜컥 사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잔금을 못 맞추면. 또 전세를 못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있는 집들은 계약갱신권을 통해 갖고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전세가 4년이 돼 가지고서 이제 세입자를 이제 갱신 거절하고 이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안 하면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잔금 기간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기간을 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 전세 그 기간을 안 보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계약금을 때릴 수 있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1억이면은 이제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좋죠. 물론 좋은데 이제 모두의 이제 소망은 서울의 이 테두리라도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1억이면 사실 상당한 자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이제 종잣돈 1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자영업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고 또 대체주택으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주택으로서의 어떤 수단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하나의 또 전형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거로서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대체재일 뿐이니까 그냥 내가 사는 주거 만족도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제 자산으로서의 투자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대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는 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사실 갭 투자라는 게 주의할 점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 뭐 범죄 그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조심해라 이런 부분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출 비용,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일단 뽑아보고 그 다음에 잔금기일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갭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거는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택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걸 5년 후에 판다 그랬을 때 꼭 5년 후에 잘 되리라는 법은 그렇죠. 없지만 거기에 개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갭 투자를 해갖고서 구축을 샀는데 옆집에 쉽게 얘기해서 신축이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세 시장이 한동안 가격이 떨어지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있어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 여지가 있기 그쵸. 때문에 주변에 어떤 개발 여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신다라면 어쨌든 내가 작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또 하고자 하는 네. 어떤 그 길에 조금은 더 접근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금 사람들이 더 급하게 하는 이유는 7월에 DSR 스트레스 3단계 네.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더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또 은행장들도 만났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하려고 6월을 더 받고 이런 게 있을 네, 그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몰려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럼 몰려서 사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불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불장은 뭐냐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네. 내가 어느 시기를 선택해서 주택을 투자한다라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했던 예상 수요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집을 가장 잘 사고 투자를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어제 금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미 이렇게 정부에서 말이 나온 이상은 은행에서는 빠르게 또 행동을 취하잖아요. 근데 지금 급해가지고 받아놨다가 진짜 집을 살 때나 정말 대출이 필요할 때 막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타이밍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모두가 좋은 시장이라고 해서 막 뛰어드니까 정부도 과거가 데자뷰가 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통제 불가능한 수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은 뭐를 했냐면 이거를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으로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뭐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네. 현재 지금 당장 그것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나봤던 세법 개정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크게 바뀐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바뀐 상황이 없을 때 부동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뭐겠습니까? 대출 규제예요. 사실 그거밖에 제일 빠른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를 가게 된다 그랬을 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무소불위로 누렸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건 뭐 지난번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가 논란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담대 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서 과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택시장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 붙었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계속 옥죄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어떤 시장 컨디션은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불편한 수요들도 제법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7, 8월째 수치가 나오면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게 근데 좀 겁나는 게 갭 투자가 이렇게 이미 열풍이 됐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분명히 정부는 갭 투자를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사가지고 만약 바로 거래가 되면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을 두고 거래하기로 만일 했다면 이것도 되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강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초기잖아요. 아직까지 부동산 정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은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향타도 보지 않고, 과거에 진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폭등할 거야. 그러니까 폭등되기 전에 내가 집을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갭 투자도.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다시 좀 갭 투자 넘어가면 아까 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토어제 검토한다는 서울시장 발언도 한번 있었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는 다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의
양면성이에요. 그쵸.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라고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름을 얻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했을 때 정책 결과는 그렇게 항상 반대적인 결과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성동구를 토호제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중구,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는 안 묶일까요? 계속 묶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다 잡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정부에서 했던 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억제 지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서 적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한 풍선 효과가 확산되지 않기 위한 규제는 뭘까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이게 계속 어쨌든 6월이 좀 남았고 갭 투자 바로 뭐 토화제를 지정하지 않는 한은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거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되죠. 그리고 남은 6월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규제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좀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서울이 잡힐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항상 이렇게 경제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반복하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 시그널이에요. 공급 시그널. 자, 이제 우리는 정부가 항상 발표할 때는 뭐냐면 장기적인 시그널은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자,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해갖고 부지 조성을 하고 보상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상이 얼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우리 3년 후에 5년 후에 공급할 거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우린 당장 할 거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렇죠.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이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그러들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에 대한 시그널. 그 다음에 이제 틈새를 촘촘히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어떠한 부분들이 없게끔 이제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재력가들이 지금 서울 주택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사겠습니까? 자, 부동산 시장이 바뀐 거예요. 지방에 예전에는 지방에 건물이 있다 이러면 건물주로서 조물주에서 행사를 했지만 지금은 다 공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재력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데로 가갖고서 진짜 똘똘한 한 채로 사야 되겠네 해갖고 지방에 있는 재력가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주택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몇백억이 있는데 뭐 서울 압구정동에 뭐 80억 100억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현금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서울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모든 청년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사놓지 않으면 나는 진짜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겠다. 그쵸, 이게 가장 큰 불안 심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잠재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정책이 분명히 나올 텐데 여기에서는 강력한 게 어쨌든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15억 대출 금지한 것처럼 어떤 강력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공급 시그널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죠. 수요. 자, 그러면 서초, 강남, 송파구에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한들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우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뜨겁고 막 이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폈다는 얘기죠. 그거를 좀 더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구를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주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또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데에서의 문제점은 뭘까? 이미 이제 그거는 디커플링에 의해서 이제 양극화가 초래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공급 정책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수요 억제, 수요 진작 어떤 이런 정책들이 펼쳐져 있을 건데 정부는 뭐를 하고 있냐면 지방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좀 더 과열인 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공급 시그널이 분명해지고 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이제 많은 택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동시다발적으로 3기 신도시에다가 공급을 깔게 되면 심리가 안정되면
부동산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컨디션이 정상화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따른 그렇죠. 네. 불안 심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만 네. 지금 타오르지 나머지는 다 지금 그러게요. 오히려 추경 예산을 해가지고서 자영업자 밀어주고 국민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네. 어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딜레마도 있지만 정책을 피는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저는 이제 불안 심리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준다 그러면 꼭 굳이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1, 2년 있다가 해서 준비하면 그렇죠. 되지. 내가 모아서 이제 그렇게 가는 풍토 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네. 다 노력을 해야죠. 정부의 어떤 직관적인 정책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네. 기다려보면서 또 한번 정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네.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